안녕하십니까. 한산백제박물관 백제화연구소장 조용은입니다. 이번 제19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위기로 현장에 청중을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호전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 참여하시는 발표자 토론자께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수시로 손소독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석도 거리 두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빨리 조치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참가자께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질문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진행과 관련된 간단한 사항은 저희 진행팀에서 답변을 드리고 전문적인 내용은 정리를 해서 종합 토론 시간에 발표자 및 토론자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청중 여러분의 관심, 오늘 학술회의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5일 새롭게 부임하신 한산백제박물관 유병화 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산백제박물관 유병합니다. 예, 저도 이게 좀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예,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라도 학술회의를 하는 거를 좀 가상하게 봐주시고, 예, 예,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한성백제박물관은 이제 한성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사, 고고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제사의 확산을 위해서 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을 이어주는 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쟁점 백제사 학술회의 벌써 19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제 학술 성과로 우리 박물관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학술회의 주제는 아마도 백제는 언제 영산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나? 예, 오래된 과제죠. 연구과제인데, 백제의 영역 확장 과정과 그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마한과의 관계를 반드시 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오전에는 목포대학교 강봉윤 선생님의 발표가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고학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서현주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시부터 6시까지 약 5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끝장 토론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주대학교의 정재훈 선생님을 좌장으로 해서 집중 토론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건국대학교 홍성환 선생님, 그다음에 저희 박물관의 김영진 선생님, 그다음에 전 나주 박물관장이셨던 박종환 선생님, 그리고 이제 뭐 오랫동안 마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성과를 내신 우리 마한 연구원장 임영진 선생님, 그다음에 대한문화재연구원장 이영천 선생님, 전북대학교 김낙준 선생님께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모두 쟁쟁하신 분들이죠. 예. 이번 학술회의는 이제 사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발표자, 토론자와 함께 저희 실무진만 이렇게 조촐하게 참석을 합니다만, 그래도 모든 과정과 자료를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도 학술회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형식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시다가 이제 의문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쟁점 백제사 학술회의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집중 토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이해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앞길을 모색하는 시리즈 방식의 학술회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계 발전과 그리고 시민의 이해 제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저희 한성백제학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개사를 들으셨습니다. 아까 관장께서도 학술의 진행 순서를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오전에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들으시고 점심 식사 이후 본격적인 쟁점 사안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포대학교의 사업가 계시는 강봉영 교수님으로부터 문헌 중심으로 본 영산강 유역 고대 사회와 백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강봉영 교수님은 그 연구 성과를 이제 단행본으로 2016년 바닷길로 찾아가는 한국 고대사와 같은 책제를 내셨고요. 그리고 그 통일신라 시기의 해상왕으로 불린 장보고 인물연구 그리고 해양을 통한 고대 동아시아의 교류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강봉경 선생님 준비가 이제 저희가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발표 자료가 떼어진 이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온라인 송출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학술회의가 있어서 여기 준비하시는데 좀 시간이 좀 빠듯했던 분도 있고 그러셨는데 저희 학술회의에 참가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먼저 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0시 10분부터 발표를 예정하셨는데요. 조금 시간이 늦춰진 관계로 예정 시간 50분까지를 5분 늘려서 55분까지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분까지 발표하면 네, 됩니까? 네, 네. 자료집 있나요? 네, 예, 그럼 먼저 인사부터 하실까요? 네, 아직 그 자료가 안 띄워져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강봉용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전체 주제는 백제는 언제 영산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나 뭐 이런 주제고요. 제가
40분 동안 발표할 주제는 문헌 중심으로 본 영산강유역 고대 사회와 백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간의 논의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할 건데, 논의를 정리하다 보니까 PPT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 발표문에 그 빨간 줄로 그어서 그 강조한 것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머릿말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고대사의 인식 체계라고 할까요? 이제 좀 거대 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시 사일수록 거대 담론하고 연결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 중심의 어떤 인식 이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 이외에는 그 고구려라든가 발해라든가 이런 건 동북공정과 관련해 가지고 발해나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 이제 주목을 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야의 경우는 일찍부터 이제 임나일본무설과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그 잃어버린 왕국을 찾자 해서 거의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삼국시대가 아니라 이른바 사국시대론까지 이제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가야사 분야가 삼국 중심의 한국 고대사 인식 체계를 이렇게 탈피하는 하나의 이 선도주자로 우뚝 서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영산강 유역에서 1980년대 이후로 독특한 고분군들이 출현하는 것을 고고학계에서 주목하고, 이 문헌사학계에서도 역시 주목하면서 삼국이 아닌 또 다른 정치체의 어떤 그런 그 정치체가 영산강 유역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 중심의 고대사 인식 체계에서는 삼국이 정립되는 그 이전 단계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분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도 최종적으로 정립된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정치체들은 삼국에 예속돼 있다. 예를 들어서 가야의 경우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가야는 그 나름대로의 정치체가 좀 부각되어서 사국시대론이라고 하는 논의까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 영산강 유역의 고대사는 이제 이것을 좀 꽂아줘요. 네, 이렇게 제가 언더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산강 유역의 고대사 같은 경우는 근래에 가야뿐만 아니라 마한 탐라까지 포함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하나의 그 국가 특별법까지 발의되면서 관심을 이제 끌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삼국 중심의 역사 인식의 어떤 그 고착화를 풀 수 있는 의외의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국 중심의 어떤 역사 인식 체계에서 축적된 그런 성과,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귀한 성과고, 그 위에 이 정립 이전에 비삼국의 정치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영산강 유역의 고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항상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 거기는 백제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은 그 이전 단계, 편입되지 않은 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산강류의 고대사의 성격론, 그 다음에 비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닌 영산강류역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백제와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라든가 남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동아시아 관점에서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삼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늘상 나중에 백제에 편입된 영산강류역은 백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환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래서 지배의 종류로 따져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산강류역 고대사의 성격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만이었습니다. 한강유역부터 전라남도까지. 그 1930년대 이병도 선생이 4세기 후반부터 자녀만을 완전히 병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산강유역에서 특이한 고고학적인 현상이 발견된 것은 일제강점기인데, 그것은 그들의 임나일본부서 보강을 위한 의도여서였는데, 그게 찾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1980년대 이후, 뭐 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만은, 대형 온관을 매장 주체로 하는 특이한 대규모 온관고분들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일제강점기 때 발굴됐던 금동아이라든가 금동신발, 환도대도 같은 것까지 이제 소환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병도 선생이 1930년대에 주창했던 4세기 후반 만완전 병탄설은 의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이 병탄을 4세기 후반 이후에도 병탄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최후의 만이다. 그래서 이제 만의 맹주국이 목지국이니까 목지국이 그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른바 영산간 만론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산강역 고대사회를 만사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세기 말 이후는 4세기부터는 정치적 실체를 가진 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논증적 연구도 있었고요. 뭐 여러 의문도 제기됐고, 고고학 일각에서도 역시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지성묘 사회라든가 일본의 고분 시대와 같이 실체가 없는 허명보다는 온관고분 사회라고 하는 고고학적 용어로 부르는 것이 실질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영산강유역 만론은 근래 들어서 굉장히 공고해져서 이제는 부동의 대세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저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만의 실체와 인식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에서 열린 마음으로 조만간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밖에 이 영산강역 고대사회를 뭐 신미라고 부르자 뭐 이런 설도 있었고, 모안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소재한 외 뭐 이런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는데, 이 모안이나 이 외로 보는 것은 잘못하면 임나일본 부설의 망령을 재소환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이제 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우려를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열도에서도 한반도의 어떤 그런 물건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고대 일본이
고대 한국을 지배했다라든 고대 한국이 고대 일본을 지배했다라든 그런 지배 논리보다는 상호 교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신덕고분 특별전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에 발굴됐을 때는 이 보고서도 만들지 못하고 그런 올해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만에 정식 보고서를 발간하고 당당하게 특별 기념 전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누가 누구를 지배했다라기보다는 상호 교류라고 하는 열린 인식으로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영산강유역 고대 사회에는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 교류의 관점에서 뭐 백제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외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은 그 자체의 관점, 흥망성쇠 그 과정에서 교류의 관점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백제의 지배로 보는 관점, 예, 간접 지배든 직접 지배든 영산강유역 고대사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관점, 이게 이제 양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극을 이루면서 서로 상충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논의는 굉장히 건강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와 백제 관련 지금까지 논의된 문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비삼국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서의 동이만 신미제국 그리고 동이전 마한조의 마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A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동이만 신미제국 20여 국이 집단적으로 처음으로 유주를 통해서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기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282년입니다. 그리고 또 제기에 289년이 있는데 이 장화열전에 나오는 것이 282년의 일이냐 289년의 일이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282년으로 봤는데 근래 들어서 289년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전 마한조에 8차례에 걸쳐서 마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기사가 A4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282년, 289년으로 이제 보는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이만 신미제국이 언제 진나라에 유주를 통해서 사신을 파견했느냐, 289년에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89년, 이게 3세기 후반이죠. 이 3세기 후반의 영산강유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온강고분이 대두하는 시점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의 온강고분을 조영하는, 공유하는 그런 지배 집단들이 20여 국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세력 집단을 의미하겠죠. 이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파견한 건데요. 이 동이만 신미제국에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마한을 실체가 있는 하나의 정치체의 이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 마한도 막연한 지역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후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전자의 입장에서 쓰는 견해가 근래에 들어서는 부동의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마한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미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신미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신미라고 하는 이름을 공유하는 여러 나라, 혹은 신미국을 이슈로 한 여러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전자로 해석하는 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미국을 이슈로 한 여러 나라. 그래서 이 가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라고 하는 이름을 공유하는 여러 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미 제국이 가야 제국과 같은 용례로 쓴다고 한다면 영산강 유역의 고대 사회를 가야, 신미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미라고 하는 이름을 공유하는 여러 국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미국의 위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영암 시종 나주 반남 여기는 원강 부분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가장 인상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보는 설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해남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자의 견해로 보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해남의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학 선생 같은 경우는 삼산면의 옥녀봉 토성을 중심으로 한, 저는 이제 송지면, 현산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백두만 일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논의를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시종 반남이 고고학적으로는 단연 돋보이니까 거기가 신미국이라고 한다면은 신미국이 맹주국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전제로 할 때 그 영암, 나주, 반남 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영산강역 고대 사회를 외부 세계와 소통시켜주는 외왕 내지 관문 사회 정도로 신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에서 신미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웠던 것은 맹주국이기 때문에 앞세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야국을 앞세우고 그 구야국에서 가야가 나오고 가야 제국, 가야를 공유하는 그러한 하나의 연맹체가 저쪽 낙동강 유역에서는 형성됐는데 신미를 공유하는 그러한 신미제국, 가야제국 같은 그런 용례로 쓰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그 신미제국은 백제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제 오늘의 주제로 이제 비로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A4 기사에 나오는 마한, 그러니까 8차례 그 사신을 파견한 기사에 나오는 이 마한을 어떻게 보느냐, 그 하는 문제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A1의 동이마한 신미제국의 마한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여기는 이제 처음 파견한 것이고 여기는 8차례나 이제 파견을 왔기 때문에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은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8차례 사신을 파견한 마한은 뭐냐? 백제를 대칭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와 마한 그 자체로 보자라고 하는 견해로 또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서의 제기와 제기 등을 보면은 백제가 또 나오는데 그 백제는 되게 이 4세기 후반에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또 백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책에 어디는 마한이라고 쓰고 어디는 백제라고 쓰는 것은 좀 어색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마한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진서의 편찬 시기에 어떤 그 당대의 정치적인 어떤 그 고려 뭐 이런 부분도 나중에 토론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마한은 그냥 마한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이 마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견사한 정치적 실체는 목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 집단, 일군의 세력 집단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3세기 말에 백제가 마한을 병탄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목지국이 진에 사신을 보내서 그러한 백제의 급성장에 견제하고 제동을 걸려고 했고 그 남쪽에 있는 신미의 여러 나라도 역시 처음으로 백제의 어떤 강성의 추세에 두려움을 느끼고 처음으로 보낸 것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만을 백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주 51번에 표기를 했습니다만 노중국 선생님의 경우는 만을 백제로 보고 백제국과 신미국이 3세기 후반에 만의 정통성 계승을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이 3세기 후반에 백제와 신미국이 대등한 하나의 그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두 견해가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 서기의 친미달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기사는 너무나 유명한 기사인데 이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가야 칠국을 평정했던 기사, B-1 같은 그 연이어진 기사입니다만 나누어 보면은 B-2가 바로 친미자래를 그 도륙했다라고 하는 친미달의 도륙 사건. 이게 이제 영산강 유역과 관계된 그런 기사가 되겠고, 여기는 비리, 벽중 등등 이러한 것을 전라북도 지역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되게 그렇게 보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바로 B-2가 되겠습니다. B-2 고해진을 거쳐 친미다래를 도륙했다는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대개 249년입니다만은 이주갑을 낮춰서 369년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를 따릅니다. 그리고 친미달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주, 고흥으로 이제 보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소수설이고 강진 해남 지역으로 배정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뭐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백제와 영산강유역 고대 사이에 이 4세기 후반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가? 이걸 가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930년대 두개 선생님은 백제가 자녀 만을 완전 병탄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인 유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년대에 아주 속속 드러나면서 문헌사학계에서도 90년대 들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이게 통설로적 유지가 됐습니다만은 먼저 이기동 선생의 어떤 그 견해의 변경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원래는 이 기사를 가지고 전라남도 해안 지역과 제주도 지역까지 병탄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개 선생의 설에다가 플러스 제주도 지역까지 포함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근래가 아니라 1996년의 논문, 일시적인 군사적 강습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백제가 흡수 통합한 것은 웅진천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 거점에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하는 견해, 군사적으로는 점령했지만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견해로 이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영산강 유역 완전 병탄설은 후퇴하고 백제가 영산강 유역을 직접 지배한 것도 5세기 중후엽 혹은 6세기 초중엽에 이르러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설로 수정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백제와 영산강 유역 고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4세기 후반 이유는 직접 지배는 아니니까 다른 지배로 이제 그 개념을 정리한 것이 문헌사학계에서 간접 지배와 공납 지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간접 지배나 공납 지배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따 토론 과정에서 역시 이 부분은 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토론할 때마다 간접 지배가 뭐냐, 공납 지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노중국 선생님이 나름대로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 공납 지배의 개념 정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토론에서 또 이명진 선생님이 이 개념 정리를 표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것은 상당히 타당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유역 완전 병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백제가 여전히 지배했을 거라고 하는 인식. 이것은 삼국 중심, 삼국 중의 하나인 백제 중심적 고대사 인식의 발로가 아닐까.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영역화가 되기 전에는 지배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섭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타당하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탐나에 대한 논의입니다. 471년에 탐나국이 박물을 바쳤다가 또 바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동성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무진주까지 이르니까 잘못했다고 사죄했다. 근데 508년에 처음으로 탐나인이 백제국과 통교했다. 508년인데 그 이전에 이미 적극적인 통교가 통교가 아니라 공납을 바친 것은 뭐 통교 이상이죠. 그러면 이게 508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역시 우리 고대사회께서는 이걸 잘못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일본과의 그 탐나국과 백제의 관계의 시작점을 676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죠. 그래서 주 69에서 그 기존의 연구에서 476년을 탐나와 처음으로 관계했다라고 본 그 논문들에 대한 연구 사정리가 잘 돼 있길래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508년 이것은 두 차이니까 버리고, 그런데 버리지 말자, 다 합리적으로 해석하자,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강진 지역 혹은 해남 지역으로 보자, 강진 해남 지역으로 이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이제 제기된 이후로 그렇게 하면은 참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주대의 장창은 교수가 탐나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탐모라라고 하는 게 수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니까 이걸 탐모라이기 때문에 강진 해남으로 보는 것은 좀 문제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그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기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이걸 강진 해남으로 보는 것도 타당한 것 듯하고, 그래서 이제 장창은 교수는 일단 결론을 못 내리고 앞으로 한번 더 이야기해보자라고 해서 보류를 했고요. 근래에 또 구체적 논증을 통해서 제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분석적 논의가 그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 자세한 논증의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이 문제가 토론에서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3세기 후반의 신미, 4세기 후반의 친미달에, 5세기 후반의 탐나로 이어지는데, 신미는 이제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신미는 급성장하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진해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한. 친미달에는 그 백제에게 도륙당해. 탐나는 백제에게 공부를 바쳤다 말았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일관되게 반백제적 성향을 유지해왔던 문헌상으로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 구체적인 위치는 해남 백부만 포구 세력으로 비정하는, 거기에 그러면 고고학적인 상황이 어떠냐, 역시 나중에 고고학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해남 지역은 굉장히 다원적인 교류가 진행되었던 고고학적인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가야 외등과 제휴를 통해서 백제를 견제하고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정황, 이런 것을 일단 그 삼국사기 탐나 기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양직공도 근래 이제 그 다음에 일본서기 임나 사연 하량, 이게 거의 뭐 비슷한 시점이기 때문에 같이 다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같이 다룬 적은 없습니다. 따로따로 다뤘는데, 자, 이게 이제
8개 국가가 있죠. 8개. 그 중에서 이제 신라를 경계로 해서 앞에 4개, 뒤에 4개로 나눠서 뒤에 4개는 이 전라남도 지역에 이제 비정하자, 이제 이런 견해가 상당히 그 우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나 사연에 대한 비정은 크게 굉장히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전라남도로 보는 견해, 그다음에 전라남도 서부 지역으로 보는 견해, 그다음에 영산강유역이죠. 그다음에 전라남도 동부 섬진강유역으로 보는 견해, 그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낙동강유역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3개의 견해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루와 마련을 이제 그 동일시해서 이 중에는 또 영산강유역의 지명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 이제 이런 견해도 근래에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것을 이제 일단 여기에서는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라고 하는 것은 복속이라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가 신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이러한 지명마다 세력마다 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4개를 이제 이제 전라남도 쪽으로 이제 그 비정하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상기문은 이제 저기 남원 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영산강유역 혹은 강진 해남 지역으로 이제 비정하는 임나 사연은 백제가 이 어딘가를 향해 진출해 간 과정, 역시 이 전라남도를 향해서 진출해 가는 그런 과정. 그렇다고 한다면 6세기 초까지도 백제에 대하여 여전히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점을 배제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이 정도로 좀 제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담노와 오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노에 대한 기록은 이게 전부인데, 22담노. 그 6세기 전반에 22개의 담노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실인데, 그걸 가지고 담노의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아무리 정리하려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오는 22개의 담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래서 지방 통치 체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담노라고 하는 것은 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담노를 둘러싸고 굉장히 신비로운 주장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제 소국 단위에서 연원하는 것인데,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그래서 22개의 담노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전라북도에 한정된 것이고, 521년 단계의 22개의 담노를 이야기한 것은 충청도와 전라북도의 그 지방 통치 조직이 관철된 범위가 충청도와 전라북도. 말하면 담노제, 군제죠, 군제. 중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담노제가 관철된 것은 바로 여기에 한정된 것이다. 그런데 백제가 망했을 때는 37개군인데, 이게 그 섬진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이 이제 통합이 돼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22개군에서 37개군으로 늘어나니까 중간 행정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방제를 하고 그 방마다 많게는 10개군, 적게는 6, 7개군을 배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37개군에 근접하는데, 이게 이제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통일신라 시대의 군의 수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이명진 선생님이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적으로 1997년에 저와 여기 계시는 김영신 선생, 이명진 선생이 거의 동시적으로 주장을 했더라고요. 서로 주고받고 이런 그 교류도 없이.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영향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신기합니다. 1997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37개 이렇게. 그러면 언제부터냐? 자, 결론,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왕 때고 성왕의 사비천도의 시점에서 지방제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22군 체제에서 5방 37군 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그 이후에 영산강유역에서도 후기형혈식석 7분 은제관식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목관을 통해서 백제의 수치 체제가 확립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잇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동아시아적 관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공물을 바쳤다 중단했다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생존 방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항구적인 지배 예속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108주에다가 그런 비슷한 사례를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백제 신라가 44개 목지국이죠. 상서물을 바친 거, 그런 사례라든가, 다음에 고조선과 진한과의 관계에서 외신의 관계라든가, 이건 자기 결정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생존을 모색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세력과 연대를 시도했을 것인가? 왜? 1차적으로는 왜? 다음에 2차적으로는 가야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문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고고학적인 양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조의 그 사신을 방해해서 왕우태수 장군 호재를 요청했던 그 기사에 대해서 이 중앙 정치 체제의 강화라든가, 다음에 지방 통치 체제의 변화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교적 의미에 그 주목한 견해도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근데 그 외교적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외교적 목적인데, 저는 그 대상이 고구려보다는 외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도 외 오왕의 시대에 남조에 거의 경쟁적으로 양쪽의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비해 보면은 거의 경쟁적으로 남조의 사신을 파견하고, 거기에는 백제까지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굉장히 경쟁적이고도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외는 왕년의 적성국이었던 고구려 관계를 과감하게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외교적인 어떤 그런 관계. 그래서 이제 백제는 고구려로부터의 또 위협을 받고, 백제가 또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 양쪽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쪽이라도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죠. 그래서 왕조개교라고 하는 것은 뭐 애걸이나 구걸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적 판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나가 공부를 헌상했다가 중단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무진주까지 군사 시위를 한 것은 5세기 후반에 상당히 효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죄를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굉장히 국세가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외도 국내 정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외의 경우 6세기 초반까지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 그것이 이화의 난을 둘러싼 그 논란입니다. 이화의 난, 이것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영산강유역 고대 사회와 관련해서 이화의 난을 논의한 견해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규슈 이화의 세력은 영산강유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던 중에 6세기 전반에 대화 정권에 흡수된 후에 그 일부가 영산강유역으로 망명해 왔다. 뭐 이런 주장으로 이제 요약을, 두 분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재석 선생의 연구에 의하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해서 여기다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외국이 아직 통일되지 못한 단계다. 6세기 전반에 통일 과정, 말하면 반란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에서 일어난 반란이 아니라 국가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영토 통일 전쟁이다. 이게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이게 계속 선사시대부터 하나의 그 천황이 다스리는 그 국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황국사관
점철된 일본의 모든 고대 사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깨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서기의 그런 황국사관을 흔들어 놓은 분이 처음에 1965년 김석형 선생입니다. 이 삼한 삼국의 사람들이 가서 분국을 설치했다. 이건 좀 허상이고요. 분국들이 존재했던 그때 당시 고고학적 상황을 가지고 여러 이제 지역에 그런 분국들의 존재를 주장했던 것이 자극이 돼서인지 고분 시대라고 해서 통일 시대가 아니라 분립된 시대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통일 신라가 아니다. 삼국이 있고요. 그래서 삼국으로 정립되기 이전 단계는 또 다른 많은 정치체들이 분립되어 있었을 텐데,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 그 이후로 삼국 중심의 한국 고대사 인식 체계가 지배적으로 인식되는 바람에 정립 이전의 정치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자, 그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의 어떤 그런 흔적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민족관념, 외가 여기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근대적 이 민족관념, 민족주의적인 관념이 고대사 연구에 상당 부분 작동하는데, 이번에 신덕구본의 특별 전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오픈된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 이걸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복년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강복년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의 그 문화연구 성과를 정리하시면서 백제와 영상과 고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첫째 선언적으로 백제의 지배에 언제 들어왔는가, 여기에 좀 제한이 되었던 문제가 있고, 둘째 영산강 유역의 정치체가 교섭하였던 일본 큐슈 세력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지배 관점에서 보려 했던 한계를 벗어나야 동아시아사 관점에서 비상국의 정치체에 대한 접근이 실질적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6세기 전반 백제가 영산강 유역을 지배 체제하에 편입하기 이전에 독자적인 정치체가 존재했던 시기를 마한이라는 이름보다는 온강 고분 사회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 이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에 계시는 서현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서현주 교수님께서는 그 충청 그리고 전라 지역까지 마한 백제 시기에 고분 토기 중심의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영산강 유역 고분 토기 연구 등의 단행본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현주 교수님께서 영산강 유역에서의 백제와 마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10시 57분인데요. 11시 한 35분에서 40분 사이까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서현주입니다. 앞에 그 강복룡 교수님께서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를 정리해 주셨고, 저는 영산강 유역에서 이 백제와 마한의 문제를 고고 자료를 중심으로 실은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열심히 이쪽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정리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면서도 문헌 쪽에 그 선생님들 거는 아마 강복룡 교수님께서 또 언급을 하실 것 같아서 고각자료 활용을 하시더라도 언급을 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이번에 토론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데요. 그 의견들을 아주 자세하게는 또 다루지 못했는데 아마 토론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목은 지금 백제가 그러니까 영산강 유역이 언제 백제가 되었느냐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영상 강력에 보이는 이 외계 자료들에 대한 거를 연구 성과를 좀 정리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마도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영상 강력의 이 백제와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분과 칠학, 토기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들을 주로 외계 자료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영산강유역의 온감묘의 경우에는 뭐 토착 세력이라든지 제지 세력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외계 자료들이다 보니까 그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러다 보면 또 백제의 이 영산강 쪽 유역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 접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들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저는 5, 6세기를 중심으로 영산강 유역의 고고 자료가 외계와 관련되는 고분과 토기들 그리고 또 그 취락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고분을 중심으로 또 취락과 토기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연구 성과로 정리했습니다. 5, 6세기 영산강 유역은 고고 자료에 있어서도 외계의 고분들도 나오고 토기들 또 평일석실묘 뭐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장고분이냐 전방호원형 고분이냐 그리고 영산강식 석실이냐 또는 큐슈계 석실묘냐 이런 그 용어들에 있어서도 연구자마다 또 그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기도 한데 일단은 장고분과 영산강식 석실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꽤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이런 고고 자료의 대략적인 시기나 또 지역적인 어떤 차이 이런 그 계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꽤 많이 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물론 약간의 그 시기차나 그 유적들 그러니까 유구나 유물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그 견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는 일치되어 가는 부분도 이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문헌의 연구 성과와 함께 백제가 진출한 시기, 지배 방식, 외화의 관계 이런 논의들을 아마 오후에 이루어질 거여서 현 시점에서 5, 6세기 고고 자료에 대한 이 몇 가지 그 연구의 성과들을 좀 고고 자료를 그 중심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세기 주로 전중엽으로 얘기하는 외계 고분들이 영산강 유역에는 5세기 그러니까 맨 먼저 나타납니다. 외래계 자료로서 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죠. 지금 그림 자료에 있는 신안 베널리 3호분 같은 이 외계의 원형 분구의 수요희석광묘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무덤 구조나 또 토기 같은 것들은 부장이 안 되고 무기나 무구가 부장이 되고 있어서 김낙중 쌤이 예전에 논문을 쓰신 그 부분이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들인데요. 북부 큐슈 쪽에 있는 석관묘나 석광묘와 비슷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 서남해안 쪽에 나오고 있는데 피장자를 대부분 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인이 왜 이 서남해안 쪽에 와서 무덤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은 주로 교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외와 백제가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어디가 좀 더 주력인가 주도적이었느냐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가 주로 교류를 하러 와서 여기에 무덤이 만들어졌고 또는 그 일부 연구자들은 그 외인과 또 어차피 영산강 유역
그 서남해안 쪽에 현지 집단들이 조력을 했을 거니까 그 사람들도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는 연구자들도 있고, 그리고 백제가 군사적 활동을, 그러니까 백제의 어떤 교류로서 나타났다고 보는 연구자들, 외화고의 교류 때문에, 그리고 백제의 그 군사 집단 역할을 했던 외계 군사 집단, 그리고 외오왕의 그 중국 견사시 이 만 세력이 협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외인이 축조했다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배경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기 전 중엽에 외교 고분 몇 기가 서남해안 쪽에 뭐 해남, 신안, 고흥 이쪽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해석은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외인이라고 보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고흥 길두리 안동 고분의 피장자는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외계 백제 관료로 보는 의견도 있고 출자가 외에 있지만은 백제와 깊은 정치적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또는 백제와 관련된 제지 해상 세력이다. 또 제지 세력이지만 백제나 외로부터 위세품을 받아서 성장했다. 또 독자적인 제지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 다양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분은 비교적 큰 고분이고 다른 이 시기의 외교 고분과는 다르게 금동 관모나 금동 신발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백제랑 관련해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제지 세력으로 보시는 분들은 금동 관모 위세품은 백제가 호위품으로 제공을 한 것이다. 오히려 독자성을 표방하기 위한 상징이다라는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의견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최근에 천안 구도리 고분도 이 비슷한 고분이 후서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안 용원리 고분군과 멀지 않는 곳인데 단독으로 존재하면서 용원리 고분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보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걸 보면은 그 고분도 외와 백제의 어떤 교류에서 활동했던 외인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연구자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서남해안의 외계 고분들은 마찬가지 이 지금 구도리 고분도 비슷한 배경 하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해남 지역 같은 데를 보면 외도 고분은 확실하게 이런 외계 그 고분이지만 그 인근에 신올리 고분이나 제가 만이청 1호분은 앞에 좀 잘못 썼고요. 저도 5세기 후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적을 해주셔서 만이청 1호분은 이보다는 조금 더 늦지만 토기가 나오는 무덤 구조는 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분들은 외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마 그 영향을 받았던 제지 세력의 무덤일 텐데 그런 무덤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들 해남에 같이 있는 걸 보면 일부는 이 연구자들의 이 의견들처럼 외인이었을 거고 일부 해남에는 이러한 그 제지 세력의 무덤도 그 좀 더 토기가 뭐 들어간다라든지 시기가 떨어진다라든지 하면은 제지 세력의 무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두리 안동 고분에 대해서도 그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다른 외계 고분보다는 확실하게 유물도 그 좋은 편이고 또 분구 규모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제지 세력 제 PPT가 조금 글씨가 이상해졌는데요. 제지 세력이고 그리고 아마도 이 교류 루트 상에 있으면서 부상하게 된 제지 세력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세기 후엽부터 6세기 전엽의 고총고분 단계의 자료들입니다. 영산강유역의 고총고분 단계에서 온강고분도 있지만 장고분이 14기, 15기 정도, 14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부터 고창, 뭐 영광, 해남 이렇게 있는데요. 일부 요소들이 좀 차이들이 있어서 완전하게 이 주구가 이렇게 방패 모양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주구가 뭐 김낙중 쌤은 자명이라고도 표현하셨고 또 주구가 분구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 장고형이라고 표현을 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주구가 비대칭인 것도 있고 대칭인 것들도 있고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역의 장고부는 이제까지 연구를 보면 방부나 주구 형태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몇 개의 어떤 지역적 차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고부는 대체로 이 자체로 어떤 편연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대체로 석실묘나 거기서 나오는 분주토기 유물들을 가지고 시기를 추정하고 있고 지금은 대체로 5세기 후엽, 6세기 전엽이나 전반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그 의견들에 일치된 부분들이고 대체로 2단계나 한 3단계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고부는 한 기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2기가 확인된 고분이 광주 월계동 고분군이고 그리고 월계동 고분군은 일본의 전방원문과 주구가 그 주구의 형태나 또 방부가 아까 비대칭인 모습이라든지 뭐 또 주구가 방패형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합니다. 광주 쪽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월계동 고분군 2기 중에서는 1호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월계동 고분군이 비교적 장고분에서는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또 뭐 이명진 선생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또 다른 연구자들은 또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장고분은 단독으로 분포하는 경우도 많지만 신덕고분군이나 영광의 월계고분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원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한평 토산고분군도 작은 원분들이 함께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 장고분은 하나지만 또 그 고분군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도 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형 행역 석실묘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큐슈계 석실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이 석실묘들은 장고분이나 원분이나 방대분의 매장 시설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석관을 갖고 있는 것들도 일부 있고 신덕고분처럼 관대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개구식이냐 뭉틀식이냐라고 분류를 해서 이 중에는 백제식 또 내지는 백제계 그리고 그 외에 큐슈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나눈 연구자들의 연구는 꽤 많습니다. 대부분 큐슈 지역 석실묘하고의 유사 정도에 따라서 큐슈계냐 거기서 조금 더 변화된 창출계냐 큐슈 지역의 거랑 거의 유사한 뭐 이식형이냐 뭐 또는 그 좀 더 여러 지역 것들이 합쳐진 복합형이냐라든지 이렇게 대체로 요즘에 그 연구자들의 분류 경향은 이렇게 그 큐슈 지역과의 유사 정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영산강유역에는 큐슈 거와 그 좀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은 조금 더 차이를 보이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고 뭐 최근에 김규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큐슈 지역 것 그리고 또 비후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일본 자료 중에서 분류를 하고 그런 것들과 제지가 합쳐진 것들을 또 그 하나의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그 큐슈 지역 석실묘들과의 어떤 그 유사한 정도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유형 분류를 고고학적에서 하는 이유는 장고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계통적인 문제나 또 지역적인 차이, 결국은 또 이 변천 양상, 나아가서 이제 출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석실묘는 이제 대체로 5세기 후엽에 나타났다고 보는 거는 대체로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이거는 장고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3, 4단계로 조금 더 단계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그 시기적인 폭은 비슷하지만 보감리 정촌 1호분, 나주 보감리 정촌 1호분을 현실 규모도 크고 석관도 있는 고분인데요. 가장 이른 게 보는 연구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보감리 96석실묘나 지금 보감리 정촌고분은 방대분이나 원대분에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장고분에 나타나는 것들보다 더 이르다고 보는 의견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해남 지역에 있어서도 월성리 조산고분 같은 경우가 원대분에 있는 것들인데요. 장고분 고분이나 용두리 고분이라고 하는 장고분에 있는 것들보다
더 먼저라고 보는 견해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장고분 고분을 조금 늦게 봤었는데요. 구조적으로 봐서 최근에 나온 유물을 보니까 조금 여기 있는 장고분 중에서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월성리 조상고분이나 용두리 고분보다는 더 이르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자들마다 이 해남 지역에서도, 그리고 광주 쪽에 있는 이 장고분들과 나주 보감리 쪽에 있는 이 원대분에 있는 그 횡혈석실묘, 그러니까 영산강식이든 큐슈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의 어떤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조금 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감리 정천고분의 그 현실도 규모도 크고 석관도 있는데, 사실 장고분인 광주 월계동 1호분도 기본적으로 석관도 가지고 있고 현실도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두 고분이 영산강식 석실묘 중에서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보감리 쪽 것보다 월계동 쪽 것이 장고분 쪽이 좀 더 그 뭐 큰 시차는 아니지만 꼭 늦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서 일단은 이런 의견들 차이가 있다는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2017년에 그 오동선 선생님이 쓴 논문에 보면은 여러 연구자들이 지금 영산강식 석실묘들의 연대를 그 고분마다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견해 표인데요. 이 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영암 자라본 고분 같은 경우를 좀 이르게 보기도 하고, 태간리 자라본 고분이라고 하는 그 자라본 중에서 조금 그 방부가 미발달한 자료인데요. 오히려 그런 자료를 좀 빠르게 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광주 월계동 고분군도 1호분과 2호분을 좀 바꿔서 보기도 하고 1호분을 오히려 더 늦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자들 사이에 이런 의견들의 차이가 꽤 있지만, 현재 5세기 후엽부터 6세기 전엽 전반에 걸쳐 있으면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그 편견들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주토기도 마찬가지로 원통형 토기나 한의화형 토제품이라고 부르거나 아예 한의화라고 부르고 있는 이 유물들인데요. 이 자료도 장고분에서도 나오지만은 방분, 방대분, 뭐 주구 이런 데서도 나오고 있는 유물들입니다. 근데 이 자료는 고분의 어떤 편년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고분이 조용되는 단계 때 세웠던 토제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료는 또 문제가 실은 3세기, 그러니까 4세기 전후 때부터 호형이라고 하는 게 영산강역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주로 이 5, 6세기 대에는 통형이 보이고 있고, 그 사이에 호형이 커진 것이라든지 기대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앞에 봤던 자료들에 비해서는 그 통형이라고 하는 이 영산강 유역의 장고분 단계에 나오는 유물보다는 더 이른 자료들도 좀 있고, 그 좀 커진 어떤 분주토기라고 하는 이 토기들은 호형 상태에서 또 외의 영향을 좀 추가해서 또 변화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류가 있습니다. 실은 분주토기에서의 견해 차이도 많은데, 이 부분도 결국 고분의 편견과 관련이 되기 때문인데요. 분주토기는 특히나 또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 통영 중에서도 이게 지금 월계동 쪽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게 지금 나주 신촌리 그 구호분 하층에서 나온 그 온강고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출현에 대한 인식의 차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저런 이 장고분과 함께 나오는 통형을 갖고 있는, 또는 다른 연구자들은 원통 한의화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들인데요. 그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일본 한의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토기가 어쨌든 기대 모양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기대를 조합해서 나주 신촌리 고문에서 먼저 만들어졌다, 5세기 중엽에. 그리고
장고분이 들어왔을 때 그때 통영 분주토기는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 장고분이 아니거나 다른 그 또 온강 고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연을 해서 광주 월계동 1호분보다 월계동도 2호분이 영암 자라본 고분이 더 이르다고 보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연구자들이 다 이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그 이제까지 영산강역에 나오는 그 분주토기가 이게 지금 이 고분의 편년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분주토기가 나오는 고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반영해서 고분의 편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일단 그 이전 거에 비해서는 이때가 됐을 때는 원통과 나파를 갖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두 개가 세트를 이루고 있는 단계가 시작이 된 거고, 이 시점을 오히려 이 월계동에서 나오는 것이 일본에 있는 한의화랑 더 비슷하다는 점에서 저는 두 개의 시차를 크게 두고 있지는 않고 지역차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고분 등장과 함께 외 한의화와 비슷한 그 광주 월계동 장고분에서 나오는 것 같은 분주토기가 원통용토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신촌이 고분에서 제지토기인 기대와 조합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그리고 또 그 통용분주토기라고 하는 것의 그 변화는 그렇지만 지역적인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고분 지역 그리고 또 그 대형 그 온감묘 지역은 여기서 지금 통 A형, B형 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약간은 그런 형식적인 차이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해남 쪽은 아예 분주토기를 사용을 안 하고 주로 집석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평 쪽에서도 해안가 쪽은 조금 분주토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형상한의화, 형상분주토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주토기로 봤었을 때도 한 4개 권역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세분을 할 수 있는 지역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게 주로 외계 고분에서 5세기 후엽부터 6세기 전엽에 이 고총 고분의 어떤 그 주로 다루고 있는 고각적 자료인데요. 그 오동선 선생님 그 논문에서 이러한 5, 6세기 영산강유역 외계 고분의 피장자들의 견해를 정리한 걸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석과학 부분은 실은 아까 5세기 전중엽의 자료들이고요. 석실묘가 5세기 지금 후엽부터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자료들인데, 뭐 외로 보는지 또는 외인으로 보는지 토착계로 보는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인이라고 하더라도 백제하고 관련되는 사람인지 토착계하고 관련된 사람인지 뭐 다양하게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의 어떤 시간적인 폭이나 어떤 계통은 대략적으로 아마도 이견들이 많지 않는 거에 비해서, 물론 고분의 편견은 어떻게 해석하느냐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차이가 좀 있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 지역차를 가지면서 또 외와 더 비슷한 고분도 있고 조금 덜 비슷한 고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의 어떤 그 성격이나 출현 배경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제지 세력이라고 보는 의견인데 백제에 복속되지 않는 제지 세력이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90년대 그 장고분이 꽤 주목받았을 때부터 다양하게 뭐 일본의 연구자들, 한국의 연구자들까지 최근까지도 다양하게 독자적인 영산강 유역의 그 제지 세력이 일본 큐슈 쪽과 주로 교류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백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묘제를 받아들여서 어떤 변화를 꾀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앞에 봤던 그 고고학 자료들의 연구를 통해서
백제에 복속되지 않는 제지 세력이 이 장고분을 포함한 이러한 그 외계 석실묘들을 썼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지 세력이지만은 백제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 연구자들의 의견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백제 중앙에서 이 무덤을 채용하게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백제의 지배에 있으면서 뭐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였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제지 세력이지만 그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외계 집단이 들어오고, 그런 집단들도 일부 그 장고분의 피장자였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영산강유역 제지 세력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영산강유역의 제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백제와 연관됐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도 전방원문과 가장 비슷한 형태, 그리고 원통 형태도 가장 비슷한 광주 월계동 1호분이 일본 큐슈와도 석실이 관련이 되지만 분구 형태나 분주 목기를 봐서 긴기 지역도 관련이 된다라고 좀 보았고, 그런 점에서 이 동성왕이 귀국할 때 이쪽에서 갔었던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도 그 귀국을 했고, 그 세력들이 이 들어오는 시기가 이 장고분이 나타나는 시기고, 그 월계동 1호분 정도는 좀 더 그렇게 들어왔던 세력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제지 세력이지 않을,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설도 있습니다. 일찍부터 주보돈샘을 포함을 해서 이 외계 백제 관료다. 그래서 이 지역에 물론 왜 나타났는지 배경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야 쪽을 하고의 어떤 연계를 막기 위해서 영산강유역에 이러한 그 외계의 백제 관료가 있었다라는 설명이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백제로 어느 정도 복속이 된 상태에서 이 그 외계의 성격을 갖는, 그렇지만 또 백제의 관료적인 성격을 갖는 사람들이 이 무덤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외에서 오긴 했지만은 백제계 세력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고분이 여러 복잡한 복합성을 띠고 있으니까, 여러 계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가 그 영산강유역의 이 동성강과 관련돼서 어쨌든 외에서 어떤 세력이 들어오는 때였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외에서 온 백제계 세력이 이 장고분의 피장다라고 보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으로 보고 있지만, 또 외인이 그 들어온 세력, 그러니까 큐슈 쪽의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그 강몽용 쌤 말씀해 주셨을 때도 큐슈 지역에 여러 정치적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산강유역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보는 의견, 그리고 임명진 쌤은 또 그러한 세력이지만 영산강유역에서 갔던 구마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배경도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금동관과 금동신발을 가지고는 실은 그 앞에서 봤던 자료들 중에는 금동관이나 금동신발이 있는 고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는 이 지금 한평예덕리 신덕고분이 1호분이 그 자료이고, 나머지 다 영암 이나 나주나 이러한 그 온감묘나 장고분은 아닌 고분들에서 주로 금동관이나 금동신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료들에 대한 의견들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세기 후엽, 6세기 전엽의 고총고분 단계고, 토착 세력의 무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금동관의 어떤 제작지나 출연 의미에 대해서는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우물이, 특히 금동관이 여기 지금 앞에
위에도 있는데 신촌이 9호분 금동관이 여러 장식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좀 백제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의장이나 이런 부분은 백제와 이어지지만 기술이나 또 입식 문양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일찍부터 독자적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특히 금동관을 중심으로는 백제 사여로 보기는 하지만 그 사여로 보는 의견이 일단은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동관과 특히 신발의 경우에는 주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백제의 금동 신발 무룡왕릉을 포함한 자료들과 별 차이가 없어서 그 자료들은 대체로 백제의 사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금동관, 특히 신촌이 9호분이나 최근에 나온 영암 내동리 9호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 경우에는 금동 그 관의 경우 좀 제작 기술이 좀 조악하고 그리고 문양 구성에 있어서도 가야의 영향이 있다거나 뭔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현지에서 제작했다고 보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동관만 또는 금동관, 금동신발을 다 현지에서 제작했다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백제에서 사여받았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뭐 호의로 제공했다거나 또 어느 정도 그 금동관을 사여받지 않았으니까 독자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동관을 중심으로 이 현지 제작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어서 이것도 이제 뭐 지방 지배와 그러니까 백제의 어떤 지배와 관련해서 의견 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잠시만. 그리고 고분과 취락 연구도 이제 좀 뭔가 연결이 되고 있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고분 연구는 많이 됐지만 취락이나 토기를 중심으로는 그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취락의 경우에는 유적이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영산강 상류 지역 쪽에 최근에 취락 유적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그걸 중심으로 어떤 백제의 어떤 지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영철 쌤이 영산강 상류 지역에는 중심 취락, 거점 취락, 하위 취락으로 이렇게 위계화된 취락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게 대체로 5세기 후반 중엽이다. 그러니 그 변동은 내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백제의 관여나 의도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5세기 후반에는 이 지역은 백제 직접 지배권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영산강 상류라고 하는 곳이 광주 지역이고 담양인데 이 일대는 이 전방원분, 장고분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외계 석실묘들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취락의 어떤 변동이 그 연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고 계셔서 취락을 가지고 또 그 어떤 의견을 개진한 거여서 아마 또 토론 때 이런 부분의 의견을 더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독림동 유적이 그 지방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다. 뭐 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창고나 주거나 이런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김승목 쌤도 그 마안의 여러 그 전남 지역에 있는 마안 취락들을 보니까 마안 단계 것들은 5세기대가 되면 기존의 마안이었던 3, 4세기대 취락들이 주로 쇠퇴하고 소멸하고 있는데 광주 앞에서 들었던 유적들입니다. 광주 쪽에 5세기대가 되면 대형의 또 중소형의 취락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안 취락은 쇠퇴하고 새롭게 5세기대 취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규모가 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백제 남정에 의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이렇게 했던 곳들이 이 광주 영산강 상류의 광주 지역이고 그곳은 이 장고분이 4기나 확인된 곳들이고 담양까지 하면은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산강 상류 쪽의 취락에서의 변화가 장고분과 어떤 그 나타나는 문제를 좀 설명할 수도 있겠다, 연계해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장고분이나 영산강 석실묘의 출현을 백제와 관련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취락의 어떤 연구 성과는 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기 부분인데요. 토기는 고분에서도 나오고 취락에서도 나온 자료이고 오히려 이제 고분의 걸 가지고 이 상태가 좋다 보니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개배가 그래도 또 이 백제와 관련해서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유물이기도 하고 5, 6세기대 소형 토기 중에서 어느 정도 계통이나 시기 차이가 잘 밝혀져 있는데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개배에 있어서는. 근데 개배는 계통에 따라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백제개라고 부르는 이 토기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나주개, 수액기개, 또 저도 몇 가지 분류를 했었고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소위 지금 김낙중 쌤은 단가형이라고도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오동선 선생은 비일식이라고 했던 그 형식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지역 재지기하고는 다르게 좀 기벽도 얇고 수액기와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어떤 형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소위 백제계 여러 연구자들이 단가형, 저는 백제식이라고 불렀고 비일식이라고 부르는 이 토기입니다. 이 토기에 대한 인식도 결국 이 지역을 어떻게 보느냐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토기를 저는 이 보감리 세력과 관련해서 백제하고 이 보감리 세력의 어떤 그 연계와 또 보감리 세력에 대한 어떤 지배와 관련해서 이 토기가 나왔다고 보는 입장이고 대부분 어쨌든 이 토기는 영산강역에서 생산된 토기인데 여기 김낙중 쌤의 경우에는 영산강 중류 지역 그러니까 보감리 집단이 여러 백제나 외 주변 지역과 밀접하게 교섭한 결과다라고 보고 계셔서 결국 이런 토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의 차이도 결국 이 영산강 유역의 이 고대를 어떻게 보느냐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토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크게 그 백제의 영역화와 관련해서 지배와 관련해서 한 의견이 제가 좀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고 김낙중 쌤이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만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영산강유역은 개배나 고배가 좀 많은 편이고요. 5, 6세기 때 삼족토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공강구소 같은 특징적인 기종들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일찍부터 지역색도 있었고 그리고 이걸 영산강 유역 양식, 저는 영산강 양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산강역의 토기 문화가 어떻게 나타나서 백제의 영역화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본 부분이고 김낙중 쌤은 사비기가 되어야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일단 개배의 경우는 백제의 기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세기를 전후한 때에 직구호라든지 마야난 토기라든지 많지는 않지만 그런 토기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토기가 나왔던 곳은 한평 예동리 고분군 같은 곳들은 그 이후에 5세기 이후에 고분이 별로 조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도 고분은 조용히 되지만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백제 영향력은 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5세기 때부터 영산강 상류 지역에 백제 기종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풍납토성에서도 영산강 토기들이 있다 보니까 5세기 전 중엽 백제 중원과 영산강 유역은 토기로 봤었을 때 꽤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 일단은 뭐 거점 지배 같은 간접 지배도 영산강 이 상류에서는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 구분 단계가 되면 개배도 양이 늘어나지만 기종이나 형식도 늘어나면서 그 중에 배운 백제식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백제 기종들도 늘어납니다. 꽤 그래서 그 온감묘가 중심이 됐던 지역을 제외하면 옹진기에도 거의 직접 지배에 가까웠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비해서 김낙중 쌤은 토기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백제 양식의 토기는 백제 영향력은 확대된 것이지만은 하나의 이 지역에서는 외래토기다. 다양한 가야토기든 외계토기든 이런 것들 중에 그리고 그래서 토기로 보는 한 한성백제 때에 이 왕권이 적극적으로 진출한 흔적도 별로 말하기 어렵고 웅진기 이후에 보이기 시작하는 정도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 보이는 건 사비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토기에 대해서도 점점 적극적 해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김낙중 쌤은 조금 그 단계적으로 보면서 그게 그렇게 많이 다 보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백제의 영역화나 지배와 관련해서의 어떤 의견 차이기도 한데요. 그 국악 자료를 어떻게 또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토론 때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현주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영산강유역에 백제가 진출한 시기와 지배 방식, 외화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5, 6세기 고고 자료들이 복잡했는데 연구 성과를 정리하시고 백제가 영산강 지역으로 진출한 과정과 실상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5세기 중엽부터 영산강 상류 지역에서 대규모 취락이 등장하는 현상, 그리고 토기에서도 그 백제의 영역 확장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외계의 고분이라고 했을 때 전방호원형 고분, 귀식의 팽현식 석실분 축조도 웅진기 이후 백제의 영향이 끼친 그런 상황, 그리고 동성한 귀국 등의 사실과의 관계성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네, 이제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후 오후 1시부터 종합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